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창익입니다. 전주 MBC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군의 현안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 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권익현 부안군수 모셨고요. 원도현 원광대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리 준비한 부안군 정책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낙조로 유명한 변산반도에 위치한 부안군은 채석강과 고사포, 격포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지닌 자원만큼 이를 활용한 아이디어나 차별화된 관광 상품, 그리고 오래 머물 관광지 개발은 아직 아쉽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의 부안 역시 심리적 저지선인 인구 5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구조나 주거 환경을 바꾸고 문화 인프라를 늘리는 특별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은 수변도시 관할권을 두고 군산, 김제와 다투고 있고 잼버리 부지 활용 등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송전선로 양육점 유치로 주민 갈등도 일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8기 군정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 국가정원 지정의 기반을 다지고 수소 산업 플랫폼을 본격화하는가 하면 지역 먹거리 계획인 푸드플랜도 성장세입니다. 수변에 기반 수소 생산 기지에서 하루 1톤의 수소 생산과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서남의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에너지 중심 도시로 결국 부안군이 염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또 청정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군정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자, 군수님. 예. 지난 2월이죠. 예. 민선 8기 한 1년을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 지금 부안군이 대형 프로젝트인 메가비전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아마도 그 조기 대선을 의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다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4가지를 발굴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소, 그린 수소 아리백 국가산업단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해안 고속화 철도 구축. 세 번째는 해양 종자산업 클러스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치유 정원 조성 사업을 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아리백 산다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부안군이 최초로 아리백 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안 앞바다에 서남해 해상 풍력 4.26 기가와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아리백 산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산업단지로 하면은 국가산단으로 하면은 수도권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단소세가 부과가 되니까 아리백 산단을 해야만이 아마 수도권에서 우리 부안을 찾아줄 거다. 기업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부안군이 철도가 안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침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 가는 서해안 철도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쪽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해양 그 종자산업 클러스터는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지에서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양에서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한번 해보자. 친환경적으로 하고 또 부가가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양 치유 정원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부안에 갯벌 치유센터를 지금 유치해 가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치유농업이라든가 또 산림 치유라든가 이런 치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양 치유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사람들을 모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요구도 있지만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는 거고 그럼요. 또 이 네 가지 사업 모두가 굉장히 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가 예산에 대한 확보 전망이나 또는 이제 그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리백 국가 산다인데요. 농생용 용지 709 560만 평을 우리가 산단으로 바꾸는 건데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MP 변경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MP를 변경하려고 봤더니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조기 대선 치르고 나면 저는 이제 발벗고 나서서 설득하고 또 민간 위원들도 설득하고 여러분들 설득해서 기필코 아리백 산단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참 어려운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새만금 MP를 바꾸는 게 결코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럼요. 예, 아주 큰 예. 도전을 하고 계셔서 방금 꼭 성공하시길 빌고요.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이렇게 이 메가비전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예. 그리고 글로벌 휴양 관광 그리고 이제 부안형 푸드 플랜 이렇게 이제 크게 이게 세 바퀴 경제라고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굉장히 재미있는 어디 혹시 아마 국민들도 귀에 쏙 박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 이 내용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리백 산다는 제가 조금 전에 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산업인데요. 수소 산업을 저는 민선 7기 당선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부안 지역 경제발전 특위라는 걸 구성했었거든요. 그 특위에는 이제 CEO, 또 대기업 CEO도 있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중에 그 같이 했던 지역발전 특위를 같이 했던 분들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권유를 한 게 수소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소산업을 우리 부안을 먹여 살리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안에 테라릭스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있고요. 그 수소사업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 사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올해 말부터 이제 우리 부안에서 1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수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1톤으로 그치지 않고 시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2030년 정도 되면 대량 생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데가 현대건설인데 얼마 전에 현대건설 연구원장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부안에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에서 앞으로 해상풍력 2.46기가와트를 생산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그린 수소로 아리백 산단을 돌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푸드플레이인데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농수 축산물들을 너무나 팔로도 어렵고 또 가격도 제 값을 못 받아서 이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푸드플랜을 하게 됐는데 푸드플랜 목적은 부안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부안에서 가공, 유통,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누적 매출액도 한 120억 됐고요. 또 거기에 방문객도 한 70만 명 정도 됐고요. 또 그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7,000명.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여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우리 농업인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제 목표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소농, 고령농 또는 귀농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2030년까지 한 1,000명 정도 만들겠다 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그 소득, 월소득 150만 원은 보장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올 하반기 7월 달이 되면 이제 푸드앤레포츠타운을 새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로 옮겨지면 지금까지 임시 매장이 있었는데 옮겨지면 더 활발하게 푸드플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낙조부로 저 변산반도 그 해안도로로 다녀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부안은 국내에서 어느 곳보다도 이 관광지로 볼 때 천혜의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빛낼 주요 좀 관광 정책 민선 8기에서 해왔던 것 중에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안은 이제 내로부터 생거 부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명승지도 세 곳이나 있거든요. 제석강, 직속, 복포, 우금바위 세 곳이나 있는데 있고 또 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 또 부안이에요. 아마 저 국가 중요 농업이나 어업유산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도 또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은 더더욱 그러고요. 그래서 잠업과 염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제한도 있어요. 국립공원으로 3분의 1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도 많지만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생활 인구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부안군이 2, 4분기, 3, 4분기 1위했어요. 전북에서. 2, 4분기 때는 월 37만 명, 3, 4분기 때는 40만 명 돌파를 했고요. 앞으로 50만 명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일단 사람들이 오시면 보고 즐기고 또 체험하고 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선셋을 보셨다고 하는데 세계 3대 선셋 명소보다도 더 좋은 곳이 저는 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다에서는 요트 체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청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체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체험도 종류별로 나눠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 생활 인구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 질문 드릴까요? 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자원이 굉장히 풍족한 곳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해안은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제 그런 곳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국립공원 지역이 워낙 많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에 제한이 된다 이런 이제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격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변산해수욕장 뭐 격포욕장이 굉장히 정말 유명한 곳이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곳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만은 못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이제 현재의 제도적인 조건들을 뛰어넘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격포항의 이제 국가 어항으로서 지금 그래도 전북도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격포항이 좁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부안 해양경찰서가 오다 보니까 해양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배도 격포항에다가 정박을 못합니다. 군산에 있고요. 그래서 격포항이 굉장히 좁구나. 이거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격포항 정비공사를 지금 우리가 따와서 한 480억짜리 따와서 항 내를 정비하려고 하고. 그럼 한 번에 넓어지는 예, 거군요. 예. 넓어지지는 않고요.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조건이 넓어지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그 격포항이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클린 국가항 사업 공모 사업에 대해서 180억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촌 신활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격포항하고 궁항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해양 탐방로를 좀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형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명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궁항에는 우리가 마레나 시설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 크루즈도 좀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격포항과 궁항을 연계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포항을 깨끗하게 하고 넓히고 또 궁항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해안형 트레킹 코스도 만들고 있어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2의 격포항이 궁항 쪽으로 이렇게 확장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확장은 이제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그렇죠.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넓어진 투포트지만 게, 원포트 같은 투포트를 만들려고 하죠. 예. 화제를 좀 바꿔서 이제 새만금 관할권 문제 관련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도 이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놓고 군산과 함께 이제 김제 부안 세계 이제 인접 시군이 다툼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군수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새만금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실제로 바다 경계도 제대로 획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상 경계를 결정하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부터 이 관할권 다툼은 필연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새만금 사업은 우리 국가 국책 사업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 한 우리가 3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우리 3개 시군이 좀 협조를 해서 이 새만금 사업을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시장님들 만나면 저는 한 분은 형님이고 한 분은 동생인데 아주 이게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군수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세 개의 지자체가 협력한다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새만금에 대한 개발의 욕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정부나 또 일부에서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만들자, 특별지방자치단을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좀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업을 가지고 또 오해도 생기고 쉽게 해서 뭐 새만금 신앙 갖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수변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자치단체장도 돌아가면서 오잖아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오고요. 또 의원도 있어요. 의회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저는 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뭐 행정행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질적 협력 수단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굉장히 대승적인 찬성의 말씀이신데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좀 손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다들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생각이에요. 꼭 그 행정구역 논의를 우리 세대에 해야 되냐. 우리 세대에서는 개발을 해놓고 이 행정구역 논의는
다음 세대로 넘겨줘도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개발도 해야지, 행정구역 논의도 해야지, 욕심을 너무 내는 거 아닌가 싶어. 예, 근데 거꾸로는 이제 우선 좀 행정구역을 통합해놓고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져야 개발도 빨라진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건 방법론의 차이인데 예. 저는 일단 어쨌든 교수님은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 개발하고 예. 화학교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남해상 풍력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남해상 풍력 사업 양육점이 이제 부안으로 결정이 됐는데 양육점이라는 게 지금 해상에서 풍력 터빈이 돌아가면 이제 그 전력들이 해상 케이블을 타고 육지로 올라와서 최초로 육지에 예. 닿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지점, 송전 철탑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부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주민들과 어떤 그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남해 해상 풍력은 2011년에 정부와 전북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어민들 간에 찬반이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7, 8년, 2020년까지 찬반으로 나눠서 굉장히 다툼이 심했습니다. 우리 부안에는 과거 이제 또 그런 다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다tum을 하다 보니까 본 서남해 해상 풍력을 한다 하지 말자 한다 또는 하거나 하지 말거나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민들 간에 다툼이 계속되니까 2019년에 민간협의회를 전북도에서 구성을 하자. 이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안군의 찬반 어민 대표 2명, 그다음에 군의원 1분, 그다음에 수협, 또 당연직으로 부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6명, 7명, 그리고 고창에서 7명. 그래서 한 20여 명이 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장은 누구냐? 경제부지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사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부안군 사무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도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몇 번을 거쳐서 논의를 한 그때 2020년에 드디어 그러면 해상풍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을 하게 되는데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육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에 관건이었는데 실제로는 양육점이 2011년에는요. 하나는 서고창 변전소 2.46기가와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64메가와트는 서구창으로 2기가는 640메가와트는 서구창으로 2기가는 세변산 변전소, 새만금 변전소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수상태양광이 이제 이 새만금 변전소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서구창 변전소로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이 한전에서 2023년에 부안도 양육점을 검토할 수 있는 후보지로 지정을 해요. 그러자 이 민관협의회에서 민관상생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서 이때 장은 누구냐면은 에너지 탄소 수속 과장 그래. 그거 가지고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또 16명을 구성을 해요. 부안 5명, 고창 5명, 기타 뭐 전문가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부안에 한번 가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부안에 와서 2024년 2월에 공청회를 첫 번째 공청회는 어촌 개원들 상대로 하고요. 두 번째 공청회는 어민과 양육점 인근 주민들, 대항리라든가 하수 일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서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민관 상생협의체에서 민관협의회에다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오니까 그러면 부안으로 결정하자 해서 민간 협의회에서 부안으로 3월 17일 날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는데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탑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그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양육점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게 어디론가 이 전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송전선로 입지 선정이에요. 이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누가 하냐? 송전선로 입지 선정 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저한테 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13개 읍면인데 유도는 빠지고 12개 읍면에 이장 협의장을 전부 다 추천해요. 이장 협의장은 선출직이에요. 이장도 될 때 선출이지만 협의장 될 때 선출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12분을 추천을 해요. 그중에 이제 몇 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는 분은 이제 다른 분을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안군이 9년 선거구가 4개가 있어요. 4개 선거구에 9년 한 분씩 다 또 추천해 줬어요. 이만큼 대표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전선로 관계는 누가 하냐? 입지선정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입지선정위원들이 그 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 들어보니 과정과 절차는 뭐 완전히 네. 이 의견들을 수렴해가는 과정과 절차라서 민주적으로 잘 밟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막상 또 주민들의 현장에 가면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말씀 하나 드리면 이 양육점이 아무래도 부안은 이제 특히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도 아주 예민한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 안전에 관한 것도 우리가 뭐 공청회 토론회를 하면서 다 들어보니까 그때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하니까 전부 다 안전성 별로 이게 345kV거든요. 근데 그게 헤르츠가 60헤르츠더라고요. 그 정도면 파장이 길어서 거의 10m만 지나가면 거의 영향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쓰는 헤어드라이기가 더 전자파를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 그 위험성은 거의 없고요. 네. 다만 경관 또 이런 거 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드론 관계도 얘기하는데 뭐 드론 관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수용성이에요. 그렇죠. 네,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초도 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하면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해상풍력이 우리 부안 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92%가 부안 바다고요. 8%가 고창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안에 사실상 부안 앞바다에서 해상 풍력 발전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양육점이 고창으로 갔을 때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해상 풍력으로 해서 발생긴 이 주민 이익 공유제가 있잖아요. 예. 투자비의 4%. 이 공유제에서 나오는 돈이 고창으로 예. 60% 가고 우리 부안으로 40%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안으로 양육점이면 9대 1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우리 전북도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이 900억인데 저는 총 투자비가 지금 현재 계산된 게 14조 4천억이에요. 저는 2030년 되면 16조가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1,000억 중에 10%는 고창을 주고 우리 부안이 900억을 갖고 오거든요. 이것을
30%는 어민과 인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요. 나머지 70%를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데 일반 주민 1가구당 2인. 그래서 2인이 1,000만 원씩 투자할 수가 있게 돼요. 이 1,000만 원씩은 없어요. 돈을 챙기지 않아도 돼요. 자체적으로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하게끔 의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1가구당 2천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 바람연금으로 20만 원 내외는 갈 거다. 매월 20만 원 내외는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마다 고민들이 많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청년 정책인데요. 부안군에서도 아까도 먼저 얘기를 했다시피 청년 정책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지자체마다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고령화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청년 유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을 부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오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거, 복지, 교육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청년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이 58개 사업에 올해 1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올해는 또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 지원 사업이 일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제 부안형 지역 정착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 청년을 기용한 업체한테 매월 100만 원씩 인건비로 2년간 줍니다. 그리고 또 청년에게는 복리 후생비로 매월 40만 원씩 주고요. 또 이 청년이 2년 동안 근속을 하면 근속 수당으로 500만 원 주고 3년 하면은 800만 원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위에도 우리 부안군은 지금 전국 최초로 청년 주거비를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어온 게 200명에게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주거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으로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그 부안 군수님의 이 청년 정책에 대한 말씀을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맨날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이 지역이 오히려 기회의 땅이니까 지역을 잘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군수님 정책 가운데서 대학생 반값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 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저희 과에도 부안 출신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실 텐데 이 작업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정책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안에 이제 장학 제도가 생긴 게 2004년이에요. 2004년에 이제 근농 인재 육성 재단이라고 만들었었는데 그 근농이라는 분이 부안 출신의 기업인 김병호 회장님 호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분이 시드머니를 10억을 줬고 그 플러스 건물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초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에 최초의 이제 반값 등록금을 시작하죠.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최초 반값 등록금은 입학생한테만 반값 등록금을 줬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2023년에 전학년, 전학기 다 반값 등록을 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 반값 등록금 재원은 우리가 부안에 그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게 한 150억 정도인데 기금 이자 수입. 두 번째는 CMS. 세 번째는 일시 기탁인데요. CMS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 이상 내는 분들이 한 4,000명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내는 게 한 5, 6억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시 기탁금 한 3, 4억. 그리고 이자 수입 해가지고 10억 이상을 대체하고 있고요. 전에는 한 학년만 줬을 때는 이걸로 다 됐어요. 근데 1, 2학년 다 주다 보니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군에서 출연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주냐, 부안과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값 등록금을
주고 있고요. 대학생들한테는 반값 등록금. 그러면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면 학원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또 세 자녀 다둥이죠. 세 자녀부터는 연 100만 원씩 꼭 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특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개인이건 단체든 부안을 빛낸 학생들한테는 또 특기 장학금도 이렇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즘 들어와서 제가 참 좋은 광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선순환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면은 일부 가지고 옵니다. 나 그때 어려울 때 날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내야 되겠다고. 그래 이 선순환 광경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과 학생 중에서 등록금 못 내는 학생들이 있으면 부안으로 이사시키면 됩니까? 그 조건이요. 부모가 3년 이상 부안에 거쳐야 됩니다. 그거 좀 어렵겠는데. 예. 자, 교수님 이 청년 문제도 금방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인구 감소는 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은 부안군뿐 아니고 전국의 어떤 지자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뭐 답이 없다고 하면은 뭐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는데 그래도 또 답을 찾아야 되고 해답을 또 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군수께서 어떤 구상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 정책의 1번이 저는 그래서 민자 유치 1조 원이었거든요. 1조 원 해가지고 한 1조 원을 투자하면은 한 5천 명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좀 시기적으로 코로나 생기고 쭉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리백 산단. 560만 평이 되니까 지금 우리 부안에도 많은 업체들이 와 있습니다. 특히나 방위산업체. 그래서 와 있고 그런 분들도 이런 걸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 놓으면 많이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든지 부안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택지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러 나가는 게 첫째는 일자리 때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교육 때문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우리가 부안교육청에다가 교육비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저는 간섭은 하지 말자. 다만 결과는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이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부안이 워낙 예전부터 살기 좋은 곳이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늘 조건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지금 하시는 인구 늘리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근데 이렇게 산단 만들고 청년들 키우고 그러면 아마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날 것 같고요.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액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안이 원래 재해가 별로 없는 곳인데 요즘은 또 워낙 세상이 험해져서 재해가 많아져서 아마 이것도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그 농사짓기가 제일 어렵다고 봐요. 작년에도 보면은 폭염, 폭우, 올겨울에 폭설, 지금 저온 피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재해가 왔을 때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선 8기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 군에서 전담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해줄 수는 없고 농민 부담 퍼센트가 15%예요. 100% 중에. 그래서 제가 2022년에 당선이 되고 2023년부터 5%씩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15%를 올해까지 다 부담을 해준 거죠. 이 재보험료가 거의 우리 부안군이 1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 부안군이 부담하는 게 35억 이제 35억. 그런데 이 농민들한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품목이 한 78개 품목이 돼요. 근데 이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걸 가입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은 줬는데 가입을 하면 안 돼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보면 식생활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요즘 쌀 잘 안 먹고 빵이나 뭐 파스타면 이런 걸로 다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밀이 지금 쌀 대체 식량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네. 뭐 재배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부안에서 이제 국산 밀 한 1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물량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좀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뭐 밀이 제2의 주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앞으로 바꿔질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1 주식으로. 쌀을 제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서는 이제 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10%를 우리 부안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40% 생산해요. 전국에. 그런데 우리 밀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은 2%밖에 안 돼요. 근데 98%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밀을 대량으로 좀 생산을 해서 이걸 좀 브랜드화도 하고 어떤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2024년 양을 보면은 한 200여 농가에 630헥타 그리고 3,500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산업화를 하자. 밀 산업화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 안에다가 폐교 학교를 사가지고 우리가 제과 베이커리 학교를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또 부안에 제1고가 있었어요. 제1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베이커리 고등학교로 바꿨고요. 그리고 베이커리 고등학교로 바꾸니까 제1고이 때는 미달됐었는데 베이커리 고등학교로 바꾸니까 1.7대 1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또 원광대, 원광보전대, 베이커리 학교 이 교육기관 또 연구기관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과제빵 베이커리 학교에서 이제 베이커리 타운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밀 했는데 우리밀 하지 말고 부안밀로 하자. 모든 브랜드를 그래서 이제 인재도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관광, 산업화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군수님 이제 임기가 4년 중에 지금 3년이 끝나셨는데 남은 1년 동안 그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올해에 지금 4가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아까 말했던 우리 새만금 그 계획이 MP가 올해 재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수립이 되기 때문에 아리백 국가산업단지를 꼭 만들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서해안철도 그게 5개년 계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제 K-팝 학교 이것을 꼭 새만금에 유치해서 부안이 첨단 산업과 K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 체험관을 우리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 호남 쪽에는 탄소 중립 체험관이 없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이것에 대한 우리 청년이라든가 또 어른들이라든가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부안에다가 유치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꼭 올해는 하고 싶습니다. 장 씨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안군은 남부럽지 않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간직한 곳이지만 오랜 민선 분정의 노력에도 국민 체류형 관광지이기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된 더 좋은 정책으로 현실에서 살기 좋은 생거 부안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